오늘 여러분 계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세요? 이틀 만에 코스피가 6,300포인트에서 5,100포인트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이틀 만에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고요. 서킷 브레이커는 코스피랑 코스닥 양쪽 다 터졌어요. 이건 그냥 단순한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감 있잖아요. 그건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시장이 여러분한테 보내는 신호예요. 그리고 그 신호를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 다음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무조건 사라거나 팔라고 말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딱 하나의 질문에만 답할 거예요. 지금 이 시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모든 건 유가에서 시작됩니다. 배럴당 $70. 이 숫자 기억해 두세요. 이 숫자 하나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전체를 흔들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경제 전략의 핵심 축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저유가 유지입니다. 원유를 계속 증산하면서 물가를 억제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전략이었는데 그게 이번 전쟁 때문에 단 며칠 만에 무력화돼 버렸습니다.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정유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그냥 뉴스 헤드라인 하나가 아니에요. 글로벌 원유 공급망의 심장부를 겨냥한 공격이었고 시장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왜 중동의 전쟁이 한국 주식시장을 이 정도로 무너뜨린 걸까요? 미국조차 고점 대비 크게 안 빠졌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취약한 걸까요? 그 답은 지도 위에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약 20%가 이 좁은 통로를 통과합니다. 하루 평균 1,450만 배럴의 원유가 이 해협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중 90%가 아시아로 향합니다. 일본, 한국, 동아시아 전체가 이 통로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호르무즈가 막히는 순간 한국이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원유가 오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수입 비용이 증가하고 기업 마진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발을 빼요.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1,482원을 넘어섰고 한때 1,500원도 돌파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삼성전자 낙폭이 그 순간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표면만 본 겁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여러분이 몰랐던 것, 아무도 크게 말 안 하는 것, 그건 바로 이 시장 안에 이미 폭탄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이 채널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 이어질 내용, 이걸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거든요. 이 영상은 4개 파트로 나뉩니다. 각 파트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은 조금씩 더 불편해질 거예요. 왜냐면 시장의 진실은 편안하지 않거든요. 2026년 1월과 2월 코스피가 40% 올랐습니다. 유례 없는 상승이었어요. 사람들은 흥분했고 신용 매수가 쏟아졌죠. 그리고 그 흥분이 지금의 폭락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신용 매수가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빌린 돈으로 주식을 사는 거예요. 시장이 오를 때는 수익이 2배가 되지만 시장이 내릴 때는 손실도 2배가 됩니다. 당시 국내 신용 매수 잔고가 34조 원에 달했습니다. 34조 원. 그 금액이 지금 시장 안에 갇혀 있어요. 시장이 하락하면 그 물량이 강제로 청산되는 겁니다. 강제 청산이 뭔지 아세요? 본인 의지랑 상관없이 주식이 팔립니다. 손실 구간에서 팔리고요. 그 매도 물량이 시장으로 쏟아지면 주가는 더 빠지고 그러면 또 다른 강제 청산이 생겨요. 이게 반대매매의 연쇄입니다. 목요일부터 시작된 그 파도가 이미 시장 전체를 삼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대매매가 뭔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해 봅시다. 1,000만 원을 빌려서 주식을 샀다고 해요. 주가가 떨어지면 증권사는 여러분한테 묻지 않습니다. 그냥 팔아버려요. 이걸 강제 청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지가 없어도 일어나요. 잠든 사이에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매도 물량은 고스란히 시장으로 쏟아집니다. 그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주가는 더 빠집니다. 주가가 더 빠지면 또 다른 사람의 강제 청산이 생기고요.
그 사람 물량이 또 시장에 나옵니다. 이 사이클이 멈추지 않아요. 이걸 이해했다면 한 가지 사실이 보여야 합니다. 34조 원의 신용 잔고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시장 안에 설치된 연쇄 폭발 장치입니다.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이름은 지훈이라고 하겠습니다. 40대 직장인이고 1년 전부터 주식을 시작했어요. 1월과 2월 상승장에서 신용 매수를 활용했습니다. 지훈의 계좌는 2천만 원이었어요. 신용으로 1천만 원을 더 빌렸고요. 3천만 원이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코스피가 40% 오를 때 그의 수익은 눈부셨어요. 그리고 2월 27일이 지나고 전쟁이 터졌습니다. 첫날 그는 기다렸어요. 둘째 날 버텼고요. 셋째 날 아침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반대 매매 안내 문자였어요. 지훈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의 지훈이 같은 문자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만 명의 강제 청산이 동시에 시장을 누르고 있습니다. 잠깐 멈춰보세요. 여러분이 신용 매수를 안 했다면 지금 이 순간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식은 지훈의 청산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냉혹한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잘못 안 해도 옆 사람의 선택이 내 자산을 침식해요. 시장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연쇄는 어디서 멈출까요? 답이 불편합니다. 신용 물량이 충분히 털릴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그 과정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저점에서 받쳐줄 거라고. 예탁금 100조 원이 있으니까 누군가 죽겠지 하고요. 근데 그 100조 원 안에 34조 원이 신용이었습니다. 즉 저점에서 받쳐줄 거라 기대했던 자금 자체가 이미 시장을 누르는 물량이 된 거예요.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렸더니 그 구원자가 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시장은 상승장이랑 다른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지지선이 명확해요. 더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사고 싶은 사람보다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지지선이 의미를 잃어요. 20% 빠진 곳이 저점이 아닐 수 있고 50% 빠진 자리가 저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할 건 급하게 매수 타점 잡으려는 충동이에요.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과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시장은 여러분 논리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지훈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강제 청산 이후에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많은 지훈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손절하고 단타로 손실 복구하자. 그 생각이 두 번째 실수가 돼요. 이유가 있어요. 패닉 이후의 시장은 극단적으로 불규칙합니다. 방향 예측이 평소보다 훨씬 어려워요. 이럴 때 단타로 손실을 복구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손실을 더 키웁니다. 손실 심리를 이해해야 해요. 25%를 잃으면 원금 회복에 33% 수익이 필요합니다. 33%를 잃으면 원금 회복에 50% 수익이 필요하고요. 잃을수록 돌아오는 길이 가팔라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뭘까요? 손절도 아니고 추가 매수도 아닙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에요. 내 손실이 지금 얼마인지, 신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봅시다. 지금 이 시장이 처음이 아닙니다. 역사는 반복돼요. 딱 같은 방식은 아니어도 놀랍도록 비슷한 패턴으로 돌아옵니다. 1990년 8월 사담 후세인이 이끄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습니다. 데저트 스톰 작전이 시작됐죠. 그 순간 시장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시장은 고점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하늘에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세계는 멈췄고 시장은 폭락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시장은 다시 올라갔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됐습니다. 코스피가 30% 이상 폭락했어요. 그리고 그해 말 코스피는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공포 속에서 산 사람들이 가장 큰 수익을 얻었어요. 패턴이 보이시나요? 충격이 오고 시장이 무너지고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고
그 다음에 회복이 옵니다. 매번 충격은 달랐어요. 근데 회복의 방향은 언제나 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회복은 왔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 회복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공포에 팔아버린 사람들은 회복장을 빈손으로 바라봐야 했거든요. 이게 시장이 가르치는 가장 잔인한 교훈이에요. 살아남은 사람이 이깁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빠른 사람도 아닙니다. 버텨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이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정보일까요? 타이밍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바로미터예요.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읽는 기준점이요. 그 바로미터는 딱 하나입니다. 유가예요. 유가가 안정되면 시장은 숨을 고릅니다. 유가가 계속 오르면 불확실성은 계속 쌓이고요. 지금 이 전쟁의 결과는 유가 차트에 먼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할게요. 이름은 수연이라고 하겠습니다. 30대 직장인이고 지난 2월에 코스피 상승장에서 신중하게 분할 매수를 했어요. 신용은 안 썼고요. 그녀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수연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마이너스 15%입니다. 아프죠? 근데 강제 청산은 없어요. 그녀한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지훈한테는 없었던 그것. 선택권이에요. 수연은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유가를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원달러 환율을 봐야 하고요. 세 번째 자기가 보유한 종목의 펀더멘탈이 변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펀더멘탈이 뭐냐고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만드는 능력이 전쟁 때문에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SK하이닉스 고객사가 AI 반도체 수요를 철회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엔비디아의 구매 약정 대기 금액이 지금 95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는 전쟁이랑 상관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기업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하락은 뭘까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든 할인이에요. 기업 가치가 변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외부 충격이 만든 일시적 압력인 겁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게 수영과 지훈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살아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반등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전쟁이 안 끝나면 외부 압력은 계속됩니다. 그 기간 동안 심리적 압박이 모든 논리를 무너뜨리거든요. 이게 가장 위험한 구간이에요. 논리는 맞는데 시장이 논리대로 안 움직이는 시간.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틀린 행동을 합니다. 참다. 결국 가장 낮은 지점에서 파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인간의 뇌는 지속적인 손실 신호에 취약합니다. 계좌를 매일 확인하면 손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 숫자를 반복적으로 보면 뇌가 그 손실이 영구적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연한테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닙니다. 거리예요. 계좌에서 눈을 떼는 것, 앱을 삭제하는 것, 시장이 스스로 소화할 시간을 주는 것. 이게 개인 투자자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무기의 이름은 시간이에요. 기관 투자자한테는 없는 거잖아요. 그들은 매분기 성과를 보고해야 하고 매달 수익률을 설명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달라요. 1년, 2년을 기다릴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만의 우위입니다. 지금까지 뭐가 무너졌는지를 봤습니다. 이제는 뭘 봐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차례예요. 공포는 정보가 아닙니다. 신호가 정보예요. 그리고 신호 읽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유가입니다. 배럴당 70달러를 넘은 WTI 원유가 다시 60달러대로 내려오기 시작한다면 그게 시장이 숨 고르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예요. 그 전까지는 아직 폭풍 속이에요. 두 번째 신호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1,500원을 넘은 환율이 1,400원 아래로 안정되기 시작한다면 외국인 자금이 다시 한국 시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환율은 시장의 체온계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이에요. 원유 수송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시장의 구조적 압박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일 때 비로소 시장이 방향을 찾아요. 근데 경고합니다.
세 가지가 다 안정됐다 해도 즉시 전부 투입하는 건 현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란은 종교적 신념으로 결속된 나라예요. 점조직적인 테러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불씨는 당분간 꺼지지 않아요. 여기서 세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 주가가 오를 거니까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사겠다. 근데 그 순간 여러분만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 종전 소식이 나오는 순간 수십만 명이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은 순간에 사는 거예요. 그 집중된 매수가 주가를 순식간에 끌어올려요. 뉴스 보고 계좌 열었을 때 이미 10%는 올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말하는 거예요. 완벽한 타점 기다리는 사람보다 방향이 확인된 후 올라가는 초입에 탄 사람이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다고요. 저점 매수가 아니라 추세 확인 후 합류. 개인 투자자한테 더 현실적인 전략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현금을 갖고 계신다면 관심 종목 리스트를 만드세요. 아직 사지는 마세요. 다만 펀더멘탈이 살아있는 기업들을 지금부터 추적하세요.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도체를 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정학적 리스크로 떨어졌지만 AI 수요라는 거대한 조류는 방향을 안 바꿨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도 보세요. 지금 전쟁 수혜를 받고 있는 섹터예요. 그리고 필수 소비재.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먹고 씁니다.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것도 지금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성장주 중심에서 가치주 중심으로요.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방어적인 포지션이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그리고 심리적 안정이 더 나은 판단을 낳아요. 수연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녀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앱을 삭제했습니다. 관심 종목 리스트를 정리했고 육아 알림을 설정해뒀어요. 그리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인 행동이에요. 지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강제 청산 이후 잃은 돈을 단타로 복구하려 했습니다. 첫째 날은 약간의 수익이 났어요. 둘째 날은 더 잃었고요. 셋째 날 그는 시장에서 완전히 나왔습니다. 원금의 40%가 사라진 뒤였어요. 지훈의 이야기는 비극이 아닙니다. 교훈이에요.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틀린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그는 다만 시장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위험한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건 우리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시장은 여러분 감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모았는지도 몰라요. 시장은 구조로 움직입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의 차이가 생겨요. 이번 하락이 얼마나 더 갈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이란이 다음에 어디를 타격할지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까지 항상 살아남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 2022년 금리 인상, 2025년 관세 전쟁, 그리고 지금 매번 사람들은 이번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근데 매번 시장은 다시 올라갔어요. 이번이 진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역사에 베팅하는 게 공포에 베팅하는 것보다 나은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한테 필요한 걸 세 가지로 정리할게요. 첫째, 신용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규모를 확인하고 추가 리스크를 차단하세요. 둘째, 현금이 있다면 아직 쓰지 마세요. 세 가지 신호를 기다리세요. 셋째, 이미 물려있다면 펀더멘탈을 확인하고 앱을 닫고 시간에게 일을 맡기세요.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똑똑하지 않았어요. 가장 빠르지도 않았고요. 그들은 다만 패닉의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결국 가장 비싼 능력이에요. 수연과 지훈의 차이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어요. 폭풍이 오기 전에 돛을 내린 사람과 폭풍이 온 뒤에 돛을 찾은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아직 돛을 내릴 시간이 있습니다.